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근 지역인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경주 월성 4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가 2톤 넘게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용국 한빛원자력 안전협의회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빛원전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빛원전에 현재 6개 호기가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1,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호기 같은 경우가 2025년 12월, 내년 12월이죠. 그다음에 2호기가 내백년 2026년 9월 달에 수명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명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제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 여섯 개 기가 있고 그중에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내년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당시 최초 설계됐을 당시에는 이게 수명이 40년으로 정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원전의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 이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원자로일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로 뭐 전기 발생기 뭐 각종 기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40년 수명 동안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게 이제 설계 기준 사고를 기준으로 했지만 2016년부터는 중대 사고까지를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 사고에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4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제 '이 정도면 안전하게 쓸 수 있겠다. 이게 어떤 네. 특정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이러한 사고는 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명이 이제 설계 당시 수명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예. 자, 설계 수명을 다 하게 되면 일단은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폐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명 다 끝났는데 10년 연장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10차 정기본 그리고 제11차 정기본에서는 수명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정책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연장을 하지 않고 폐로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기본을 만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수원이 정부가 지금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어 이게 지금 한수원이 이걸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문제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한빛 1, 2호기만 수명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그다음에 월성에 있는 2, 3, 4호기를 수명 연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10기나 됩니다. 음. 근데 인제 이 10기를 실질적으로 인제 폐로를 하려고 하면 한 기당 폐로하는 금액이 약 1조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월성 1 호기하고 고리 2 호기가 지금 폐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인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기 것까지 합치면 약 12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2조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다 적립이 돼 있냐라고 하면 1조 정도만 적립이 돼 있지 나머지는 장부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폐로가 들어가 버리면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인제 특히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기금으로 걷어져 있는 게 약 한 23조 정도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20조 조에서 15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된 그 폐기 비용, 그러니까 최종 처분까지 가는 비용이 지금 한 다발당 3억 2천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근데 3억 2천만 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명 연장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추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이 배후에 있지 않는가 인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위원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추정이 맞다고 한다면 이게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금 턱없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원전에 수명이 다한 것들을 폐로를 했을 때 폐로 비용도 지금 턱없이 모자라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가동 연장을 위해서 한수원은 인근 30km 이내 전남북 6개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설계 수명을 다했는데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가 이런 의구심 또 불안함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또 부안 지진 문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진 문제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한빛원전 같은 경우에 잦은 고장, 또 건설 과정에서 부실 시공 이런 사례들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연장해도 되는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계속 연장 가동하는 것에 동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동의가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영광 한빛원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게 인제 제일 먼저 터진 2012년도에 터진 것이 뭐였냐면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 그다음에 짝퉁 부품, 중고 부품 이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계속 그 이후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5호기 냉각제 펌프에 오링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다음에 이 원자로 헤드를 용접을 하는데 관통관을 용접을 하는데 불량 용접을 해 버리거나 지금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증기 발생기 수실 내부에 또 인코를 690으로 해야 되는데 600으로 도둑 용접을 해 버리거나 이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광 사람들 같은 경우나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과연 저분들이 과연 발전소를 운영할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특히나 이번에 인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을 공람을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라는 지금 의구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아?' 라고 인제 저한테 물어보는 어떤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많은 이런 상황이면서 조금 지금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시설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최근 발생한 전북 부안의 지진 때문에 이 위기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원은 당초 지난 17일부터 이번 주까지 6개 지자체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게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지진이 난 전북 부안 지역은 한빛원전에서 불과 42.6km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에서 전남에서 전북 경계를 넘어가면 이제 고창, 부안 이제 이렇게 바로 인근해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지금 충격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하고 나서. 이 주민들은 지진 발생하시고 나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더 많아졌죠?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부안 지역에 가서 부안 지역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부안 격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약 한 7-8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보입니다. 원전 돔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이구 원전 안전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영광 3, 4, 5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부실 공사가 됐고 그래서 그 부실 공사가 확인이 됐지 않느냐. 근데 그 부실 공사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한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광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그냥 3, 4, 5기를 가동을 하고 있지만 그 발전소의 부실 공사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례들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다. 그냥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국이 지금 경물 같은 경우에는 120cm입니다. 근데 그 이 주증기 배관이 가는 곳은 167cm거든요. 근데 그 167cm 중에 10cm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옆으로는 3.31m 최고 크기는. 그다음에 높이가 90cm. 이게 157cm가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괜찮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광 5, 6호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서라는 것을 공람을 그때도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마는 5호기 이 원자로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정산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정산과 봉대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 만나는 지점이 꼭 5호기 원자로 하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세대가 80m, 120m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걷어내고 지금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엇갈렸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5호기가 견딜 수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함열단층이 부안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고 또 영광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함열단층 말단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활성단층과 관련해 가지고 경주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굉장히 조금 지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경제성 논리로 정부나 한수원에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부랑 한수원 이거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일 텐데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밀어붙이겠느냐라는 생각도 다른 한편으로는 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가동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요 기기들도 있지만 주요 기기가 아닌 이 배선들이 있거든요.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거기에 아래서 인제 제어룸에서 발전소를 직접 인제 그 제어하는 그 선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내에서 중대 사고가 일어나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전력 케이블이나 제어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약한 곳을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인제 거기에서 직접 그 수거를 해서 이걸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험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관련해서 지역과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명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6개 지자체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가 지금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주민공청회가 이제 연기가 됐으니까 언젠가 다시 추진이 될 텐데 앞으로 이 추진 과정을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주민들 지금 반대나 우려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평 군민들 등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마는
1,422명이 그 공청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공청회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 이게 도대체 그 내용 중에 용어 중에 10CFR 71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CFR 71이 뭔지, 렉가이드가 뭔지, 그다음에 뭐 OC 1400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테드2 60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만 안 나오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명 이내, 50명 이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근데 물론 이제 이것들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가 작성돼서 원자력 안전 기술으로 가게 되면 각기 분야에 따라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고 그 방사선 영향 평가가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감소 방안은 무엇인지, 중대사고 이제 나게 되면 방사선이 흘러나올 건데 그 감소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청회가 열리면 그걸 진술해야 되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6개 지자체에서 누가 있겠는가? 저도 그 감소 방안과 관련해서 내려고 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쪽 일만 해서 38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들한테 그 의견을 이 용역을 주든지 뭘 해서 전문가들한테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공청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공청회를 하자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뜻이죠. 일단은 정보가 온전하게 또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해석이 되고 공개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해져 있을 때 공청회를 하자라는 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지난 주말이었죠. 22일이었는데요. 경북 경주 월성 4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 2.3톤이 바다로 유출이 됐습니다. 원안위가 이거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 뭔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사용된 해결료로 사용이 된 이후에 뭐 물질들을 저장하는 데 뭐 쓴 것들 아닌가, 뭐 이제 이 정도로 유출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괜찮나? 이게 이전에도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생겼던 건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는 어떤 거를 좀 의미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랬던 적이 좀 유출이 됐던 적이 있었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사용 후 해결료 하면 또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라는 거 뭐냐면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난 후 해결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글자 그대로. 그러면 저장 수조가 있는데 이 저장 수조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식히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식히는 과정을 거칠 때에 냉각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난 것 같은 경우에는 저장 수조 내에 열 교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열 교환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찬물을 끄집어 들여서 이걸 식힌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열 교환기 이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2.3톤 정도가 이제 바다로 흘러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한수원과 원안위의 문제점을 좀 짚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2.3톤이 왜 이게 밖으로 나갔는지, 그래서 한수원의 관리 능력이라든가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규제기관이 그것과 관련해서 파악을 못했단 말이에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뭔가 바꿔놓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관련해서 그냥 그 뭐 기준치에 뭐 0.00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 그다음에 뭐 그거 해봤자
뭐 0.5mm 시버트밖에 안 돼. 그래서 인체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이걸로 해서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원전에서 지금 방금 이제 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좀 어떤 게 문제였는지 또 주민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뭐 어떤 점을 좀 불안하게 느끼셨는지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이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해결료를 꺼낸 뒤에 열을 식히고 또 방사선 차폐를 위해서 수조의 물속에 보관합니다. 이 수조는 임시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소인데 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는 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영구적인 처분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사용 후 해결료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시설들, 영구적으로 좀 처분할 수 있는 시설들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지 어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이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든가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최종 처분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9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년도에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죠. 그러면 이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선 폐기물 6조 2에 공로나 등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사용 후 해결료 등 같은 이 국민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공론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를 박근혜 정권에서 처음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재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온 결론은 뭐냐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법을 만들 때 그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 기구가. 그러면 정부 중앙 독립적 행정 기구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밑에 사무처를 두고 이제 정말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걸 전면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전면 부정하고 일반 행정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행정위는 산업부 산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업부는 지능기구지 않습니까? 이 지능 쪽에 산하에 둔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냐면 사업자와 이게 떨어져 있어야지만이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나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9번이나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실행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발전소 주변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걷어진 돈이 2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도, 60년도 이때까지 지금 정부가 62조를 걷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돈은 어째요?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폐기물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쭉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느닷없이 연구 비용으로 1조 4천억을 써버린다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용기를 만드는데 또 십몇 조를 써버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돈이 차곡차곡 쟁여져야 되는데 이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돈이 걷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사용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영구 저장 시설을 짓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태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원전 부지 내에 이제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영광이나 울산 이런 곳에서 지금 반발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 시설을 일단 지어 놓고 근데 일단 영구 시설 결국에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인데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쭉 듣자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저장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구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저장소를 마련한다 그러면 기약 없이 그냥 임시 저장소를 놔뒀다가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그렇죠. 것 같은데 그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30년 뭐 31년 이쪽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영역 그 계약서 한손하고 저쪽에 그 한국전력기술주하고 맺은 용역 계약서를 보면 5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8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약속한 어떤 뭐 13년 동안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뭐 7년 동안에 뭘 연구를 하고 중간 저장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또 몇 년 동안 그 이 지하에 그 뚫어서 지하에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발표잖아요. 근데 한수원이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와 한수원 간에 지금 언밸런스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준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이건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방안을 찾고 지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뭐 2030년까지 여기에 포화가 되니까 여기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뭔가 협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용역계약 맺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언론에서 이 공개를 하니까 그때에서 뭐 몇 개월 후에서 이걸 알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오늘 뭐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폐로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리해야 될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쭉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나 한빛원전 같은 경우에는 부실 시공의 문제나 아까 뭐 시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 이후에 관심이 좀 멀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좀 다시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간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저희들도 쭉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되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특별감찰관 추천과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공언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슈들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적 관계가 공적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검사 시절부터 인연과 친분을 사적 관계로 정리한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대표를 사퇴했습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간 건데 여기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하면서 당대표를 사퇴했는데 이제 연임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뭐 예상됐던 대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네. 연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제 이 여름을 네. 뜨거운 전당대회 열기로 더욱 불태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졌나요? 민주당은 지금? 지금 민주당은 8월 18일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인데요. 그날밖에 이 장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제가 네. 총선 후에 맨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 이제 최고위원 음. 구성에 대해서 상당한 네. 흥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지금 이제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 승리를 네. 압도적으로 음. 이끌므로써 네.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네. 지상의 목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네. 윤석열 정권 2년이 넘도록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신임, 국민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연임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네. 정권 교체를 하자 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보니까 뭐 국회의원 배지 이런 건 하나도 안 차고 여기 태극기 배지만 하나 달고 나왔던데 민주당과 이재명의 길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 뭐 대선으로 가는 길을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당연하죠.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때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도 하지만 네. 역시 당 대표 대통령 후보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나서야죠. 근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진보가 분화할 수 있다 하면서 약간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음. 호남에서 네.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10월 달에 네. 호남에 곡성, 네. 영광, 네. 전라북도 정읍에서 기초단체장 재선거가 있을 네. 겁니다. 저는 진보 세력이 함께 가야지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과 네. 조국 혁신당이 또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얘기한 대로 네. 지역구는 음. 민주당에 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한 얘기의 약속을 최소한 4년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171석의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네. 192석의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대표이다. 네.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이 지지를 받는 곳에 지역구 후보를 내서 당선을 시키겠다.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렇지만은 보다 더 큰 것은 네. 우리 민주당이건 조국 혁신당이건 진보 계열에서는 윤석열 정권, 네. 김건희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고 빨리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역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정신이 만약에 흔들려져 버리면은 네. 진보 세력이 분화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분화가 되면은 다음 대선에 안 좋다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 총선 전부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네. 국회법을 개정해서 원내답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내려주자. 구라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자민련, 김종필 당을 위해서 네. 구워도 그런다 하면은 우리가 내려서 네. 10석으로 해주면은 조국 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가 이루어질 거고 네. 법사위에서도 네. 박은정 의원이 제1소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러한 도량을 베풀자. 그래서 같이 가자 했는데 지금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진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뭐 조국 혁신당은 지자체 뭐 선거 이런데 후보 안 내고 그러면 당장 뭐 야합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텐데요. 무슨 야합입니까? 진보 세력의 네. 가장 큰 음, 절대적인 절체절명은 정권 교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진보 세력, 네. 시민사회단체는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서 가장 가능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치자는 거죠. 소탐대실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각자 후보를 내는 거는 분화해서 각자 이렇게 뭐랄까 찢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이 광주에서 47%, 네. 전북에서 46%, 음, 전남에서 45%, 네. 세종시 1등, 부산에서 2등입니다. 네. 이런 괄목할 만한 진출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가자. 우군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가야지 네. 저는 조국 대표도 호남에 지방선거에 공천하겠다 하는 얘기를 아직 하시지 않았지만은 조국 혁신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보도를 오늘 아침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그분이 말씀한 대로 조국 대표와 같이 가고 네. 우군을 권고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드디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을 네. 찬성하자. 물론 조건부는 있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꼽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원희룡, 네. 나경원, 음. 윤상은 이 세 분이 출마를 했는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윤의 길을 민심의 길을 가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네. 이 세 분들은 친윤을 표방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네. 그리고 10여 초 전화를 해가지고 관계 개선됐다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찬성한 것은 좋은데 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냐?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보다는 네. 영부인의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아니 근데 영부인 마음 잡아서 전대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잡는다고?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는 네. 영부인의 파워가 원체 세니까 이러한 그 갸륵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네. 당 대표가 되면은 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네. 짧아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작전은 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네. 이 세 분을 출마시켜 가지고 1차 투표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못하게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서 넘어뜨린다 네.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왜 그러냐? 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 남았어요. 네. 물론 당원들도 지금 현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영향력 행사를 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은 20%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 20%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저는 당대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됐든 안 되더라도 최상병 특검,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잖아요. 저는 머지않아 네.
민심을 쫓아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도 찬성하리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당락간에 네. 국민의힘도 분화의 길을 간다. 그렇게 보는데 이런 때 네. 우리 진보 세력이 뭉쳐야지 지방선거 이런 걸 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웅다웅 하면은 더 큰 정권 교체에 지장을 준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0초 통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잘 해봐라라고 했다는데 이게 잘해서 당대표 꼭 되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잘 해봐라 되나 보자 뭐 그런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아니 네. 대통령이 식사해줘도 거부해버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10초 정도를 한 것을 윤한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보다는 윤한 갈등은 진짜 깊구나 하는 것이 10초 통화로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화를 한 것도 뭐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출마를 한다는 거를 대통령실에 안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서실장한테 출마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거 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렇게 10초 통화하고 그냥 끊었다고 하는데 갈등 물론 대통령이 전화 오는데 안 받으면 옹졸하잖아요. 잘해라. 딱 10초 내외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관계 개선이 됐느냐. 이걸 자랑하는 궁색한 모습이 마치 최상병 특검은 네. 찬성하고 김건희 특검은 못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에서 네. 최상병 특검이 조건부 네. 찬성이 나온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또 김건희 특검은 반대한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정부인에게 잘 보이겠다 하는 이런 갸륵한 모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이 계속 궁금한데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은 뭐 나올 게 떨어질 게 있어도 영부인한테 잘 보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얻을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이 미국에요. 네. 웰슬리 여자 대학이 있습니다. 힐러리가 나온 대학인데 웰슬리. 예. 굉장히 여자 대학으로 최고로 좋고 유명한 대학이에요. 네. 거기 대학생들을 웨슬리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학생들이 미국을 지배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미국을 지배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웨슬리안이다. 그 예전에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묻지 않도록 하고 그 지난주 금요일 최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 입법 청문회가 그 열렸는데 거기서 이종섭 장관한테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호통 치는 게 상당히 인구의 해자가 됐는데 그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뭐 그 아무것도 기억 못하냐 이렇게 호통을 치시던데. 글쎄요. 네. 저도 청문회를 수십 번 해봤지만은 어떻게 됐든 쉬운 5명, 네. 55명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이 네. 3,677번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사실은 나왔지만은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서 네. 저는 일국의 대통령이 그래 해병대 사단장 네. 소장에게 그렇게 관심을 둔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버럭 화낸 것부터 꼬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명하지는 못한 것은 저는 이번 청문회가 내용상 충실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자백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저도 그러한 사람들을 추궁하는데 강하게 했더니 의외로 네. 중계방송을 유튜브를 보신 해남한도 진도도 저도 어제 그제 돌아다녔는데 다 칭찬해요.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혼내준 것을 칭찬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 이종섭 전 장관 포함해서 뭐 10분간 퇴장하면서 뭐 퇴장 명령 내리고 또 원장님은 퇴장하면 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그러면서 뭐 손 들고 있게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일국의 국방장관 뭐 장군인 사람들인데 조금 그렇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경솔했구나 하는 건데 그 의도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왜 자꾸 퇴장시키냐 이걸 반대한 거예요. 네. 나가서 쉬고 차라리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때 벌 받듯이 다리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가는 것이 낫지 가서 쉬고 들어오지 않냐. 나는 사실 네. 그러한 퇴장을 네. 반대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해석이 돼서 된 것은 어떻게 됐든 저는 좀 예. 솔직히 좀 거시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종섭 전 장관 양력 보면은 육사 나와서 그 대위 시절에는 보안사령관 부관하고 소령 시절에는 뭐 육본 사령관실 전속하고 그다음에 뭐 국비로 미국 대학 가서 석박사도 하고 이후에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쭉 군대 안에서 꽃길을 걸어서 별 달고 뭐 국방장관까지 했는데 그렇게 뭐랄까 그 증인 선서 뭐 이런 것도 못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뭐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군에서 잘 나갔을까 이른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한 국가 혜택을 보아서 공부도 했고 네. 장군이 되고 국방장관이 됐다고 하면은 네. 정의로운 군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빠져나고 호주로 도망치고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네. 자기가 당당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서서를 거부하는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저런 사람이 태어날까? 저는 실패한 군인이고 정의롭지 못한 국방장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군인이란 말이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